랭카스터와 요크 왕가의 피를 모두 이어받으며 영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헨리 8세는 후계자 생산 및 교황청으로부터의 독립을 목적으로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 및 앤 볼린과의 재혼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거침없는 헨리 8세는 과연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며 이후로도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킬 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는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헨리 8세와 앤 볼린 토마스 크로멜이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처럼 치밀한 작업을 전개하는 동안 홀로 치열하게 무려 7년째 혼인 무효 공방을 이어오던 캐서린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오래전 시아버지 헨리 7세 밑에서 겪었던 7년간의 고통을 기억한 캐서린은 다시 찾아온 이 고통의 시기를 꿋꿋이 견디며 자신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운명을 받들어 잉글랜드의 왕비가 된 것이고, 비록 남편이 요부의 유혹에 빠져 죄의 길에 들어섰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특히 루터와 싸우고 있는 카톨릭의 수호자 카를 5세 황제의 이모로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앤 볼린과 크로멜 무리를 이단으로 생각한 만큼 그녀는 이 시련을 숭고한 종교적 투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캐서린이 절대로 이 혼인 무효를 받아들일 수 없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녀의 딸 메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헨리와 캐서린의 결혼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그들 사이에 태어난 메리는 일개 사생아에 불과한 것이고, 그녀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는데요. 이것은 훗날 헨리 8세의 네 번째 왕비가 되는 클레페의 앤과 비교되는 부분으로서 자식을 갖지 않아 캐서린만큼 절박하지 않았던 그녀의 경우 헨리 8세의 보복이 두려워 순순히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는 늘 순종적이기만 했던 캐서린이 의외로 너무도 완강히 그의 뜻을 거스르고 버티자 지난 수십 년의 정마저 다 사라질 정도로 그녀를 가엾이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증오하게 되었고, 결국 혼인 무효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도 않은 1531년 아직 명색이 잉글랜드의 왕비인 캐서린을 근위병들을 시켜 궁전 밖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이어 캐서린이 지니고 있던 수많은 왕가의 보석들마저 앤에게 줄 목적으로 전부 회수했고, 딸 메리가 어머니 캐서린을 만나러 가는 것조차 막았으니 두 모녀는 이후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킴볼튼 궁으로 쫓겨난 캐서린은 그녀가 불과 얼마 전까지 왕비였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할 정도로 매우 초라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으니 순순히 왕의 요구에 응했다면 나왔을 연금도 받을 수 없었고, 그렇게 당연 시종들에게 줄 급료조차 없었으므로 그녀는 이제 남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여기저기에서 빚을 내야 할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편 왕비 캐서린을 쫓아내므로 재혼 문제에 있어 이제 구분응선을 넘은 헨리 8세는 그의 프랑스 내 영토 칼레에서 12년 전 금란의 들판에서 친분을 쌓았던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와 다시 만나 자신의 재혼에 대한 그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고, 잉글랜드에 돌아오자마자 매우 특별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앤 볼린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한 헨리 8세는 앤의 배가 점점 불러올 것인 만큼 혹 아들일지도 모를 그들의 자녀를 적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에 1차적으로 앤과 비밀 결혼식을 올린 뒤 서둘러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 절차의 최종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앤 볼린을 등에 업고 캔터베리 대지교가 된 토마스 크랜머는 헨리 8세와 캐서린의 혼인 합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고자 특별 법원을 소집했고, 형식상 캐서린의 진술을 들어야 했던 만큼 그녀를 소환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캐서린의 입장에서 어차피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른 마당에 왕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고 말 것이고, 이 재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결국 소환을 거부했고, 그녀의 걸석은 이들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었으니 1533년 5월 크랜머는 결국 헨리와 캐서린의 결혼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어서 헨리와 앤의 결혼이 정당함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에 대해 헨리 8세는 크게 기뻐하며 이를 반대한 토마스 모어의 불참 속 앤과 다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앤 볼린은 고대하고 또 고대한 잉글랜드의 공식적인 왕비가 되었으니 캐서린의 왕비 칭호는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한편 앤은 왕비가 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출산, 즉 왕을 비롯해서 그녀의 친외가인 블린가와 하워드가 모두가 고대하는 왕자의 탄생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앤이 임신한 아이가 아들일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고 왕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점성가들까지 왕자의 탄생을 예고했으니 궁정 서기들까지 설레발처럼 이를 알리는 공식 문서까지 작성해둔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1533년 9월 앤은 무사히 출산했으나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습니다. 앤이 왕자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한 궁정의 모든 이들이 실망했고 뒤늦게 이들을 보러 온 헨리 8세 역시 깊이 실망했으니 그는 왕비가 공주를 낳았으니 곧 왕자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냉정히 돌아섰고 그의 반응을 예상했던 앤이 절망감을 느끼는 속에 궁정 서기는 왕자의 탄생을 알리는 공식 문서에 적힌 왕자, 즉 프린스에 조심스럽게 S를 추가하게 됩니다. 한편 깊은 실망감 속에도 앤이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확신한 헨리 8세는 1533년 계승법을 제정하여 앤블린을 영국의 합법적 왕비라 선포하는 속에 그녀의 딸은 제1왕위 계승권자가 되었고 캐서린의 딸이자 장녀인 메리는 서출로 신분이 격화되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왕국의 모든 백성에게 이 법안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시 투옥시켰으며 두 사람의 결혼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이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반역죄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아들을 고대한 헨리 8세는 이후로도 앤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 딸에 대한 애정 역시 점차 거두기 시작했고 이제껏 승승장구해온 앤블린은 자신이 낳은 공주의 운명과 함께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으니 이 공주가 바로 위태로운 배경 속 결국 훗날 왕이 되어 헨리 8세의 예상과 달리 아들이 해낼 수 있는 몇 배의 업적을 이루어내며 영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어내는 속에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평가받게 되는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합법적 왕비 캐서린을 매몰차게 내치고 끝내 앤블린을 영국의 새 왕비로 삼은 헨리 8세. 그러나 앤과의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인 후계자 생산에 실패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속에 왕국과 교회 전체의 우두머리가 된 그는 이제 크로멜의 조력화, 왕권 강화와 재정 충당을 위해 그가 오래도록 고대한 거침없는 행보를 걷게 되었으니 그의 충신 토마스 모어를 포함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킬 왕의 재혼이 불러온 이 최악의 국면 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1534년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군주임을 규정한 수장법이 의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이제 헨리 8세는 잉글랜드 정교의 우두머리로서 교회의 인사, 재정, 행정에 제한 없이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영국 의회는 종교개혁의 후속 조치로서 반역법을 제정하여 자국의 통치자로부터 나온 처분에 대해 로마에 호소하는 것, 즉 국내 문제를 외국에 상소하는 것 자체를 반역으로 규정했고 교회 법정을 폐지하는 한편 영국만의 보통법을 확대 시행하여 이것을 국가의 유일한 법으로서 확립해 나가게 됩니다. 한편 로마에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교황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와 크랜머 대주교를 파문에 처함과 동시에 잉글랜드 내부의 자체적인 혼인 무효 판결 및 앤과의 재혼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언해 버리게 되는데요. 이에 헨리 8세 역시 잉글랜드 시민들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높으신 폐하를 의무적으로 말하게 하고 교황의 왕관 수여식을 부당한 권리 침해라 비판하는 등 교황의 권위를 떨어뜨림으로써 파문에 응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장령과 더불어 일련의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을 교황 대신 국왕으로 교체한 것에 불과했던 만큼 카톨릭과 개신교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으니 전통주의 성향의 성직자들의 경우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발했고 대륙의 루터처럼 잉글랜드의 진정한 종교개혁을 원했던 복음주의자들 역시 단순히 국왕의 권한만을 강화한 이러한 형식상의 개혁에 대해 깊이 실망하게 되는데요. 헨리 8세는 이러한 반발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토마스 크로멜을 내세워 수장령 및 국교의 설립을 바탕으로 한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 그에 필요한 법령 개정에 더욱 치중하게 됩니다.
의회 대신 자신이 원하는 인물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에서 주로 국사를 논의한 헨리 8세는 특수법정인 성실청을 이용해 왕권에 도전하는 방해꾼들을 처리했고 왕실을 비판하는 문인들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지방의 치안판사 제도를 정착시켜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운영해 나갔는데요. 더불어 지방과 조정의 대소사를 국왕이 직접 결재 및 관장하는 등 모든 행정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전국적 행정체계가 만들어졌으니 이는 영국이 근대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되어주게 됩니다. 한편 병력을 확충하여 속국 및 주변국들에 대한 지배와 방비를 강화한 헨리 8세는 1536년 웨일스법을 제정하여 이미 사실상 그들의 지배 아래 있던 웨일즈를 사법체계를 포함 잉글랜드 중앙정부 치하로 완전히 통합시켰으며 이러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에도 여러 번 대륙으로 출병하여 잉글랜드의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는 지난 12세기를 시작으로 서서히 잠식되어 오던 아일랜드를 그의 치세에서 대대적으로 침공하여 완전히 정복해버린 뒤 아일랜드 왕국을 세우고 스스로 아일랜드의 국왕으로 즉위했으니 이후 잉글랜드로부터 무려 400년간 극도의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받게 된 아일랜드는 1921년 독립할 때까지 치열한 투쟁의 역사를 전개하게 됩니다. 한편 어디까지나 교황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저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헨리 8세는 자신의 정신적 지주인 에라스무스의 중도적 성향을 신봉했고 이로 인해 양극단인 카톨릭과 개신교는 모두 그의 칼을 피해갈 수 없었으니 이것은 그의 개혁이 어디까지나 정치 개혁일 뿐 실질적 종교 개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청과의 단절에 힘입어 카톨릭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늘어나는 속에 루터파 등의 신교파들 역시 모두 이단 취급했던 그는 루터주의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틴들의 영어 성경을 반입 및 소지한 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참수하는 등 신교 도박회에 적극적이었고 카톨릭에 대해서도 그 못지않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존 왕의 교황권 부정 및 캐서린과의 이혼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재상직을 사임했던 토마스 모어는 이후 진행된 일련의 종교개혁 속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세속인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며 수장법에 대해 서명하기를 거부한 탓에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결국 로체스터의 주교 존 피셔와 더불어 참수당하게 됩니다. 본래 모어는 가장 끔찍한 거열형을 선고받았으나 막판에 왕의 명령으로 참수형으로 시정된 것이었으니 이것은 그의 오랜 벗이자 그를 재상으로 삼을 정도로 아꼈던 국왕의 그를 향한 마지막 배려였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모어와 피셔의 죽음은 지금의 관점으로도 매우 충격적이고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에 대한 반발과 희생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나 관점을 달리하면 1000년 이상 카톨릭 국가였던 잉글랜드를 단번에 반카톨릭 국가로 만드는 왕의 명령에 오직 2명만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다는 것이었으니 이것은 당시 잉글랜드 내 종교개혁 분위기가 얼마나 만연했고 피집의 계층과의 이해와 일치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그에게 반발하는 카톨릭 신자들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헨리 8세는 이제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의 재산을 넘보게 되는데요. 당시 잉글랜드에는 무려 800개의 카톨릭 수도원이 있었고 이들은 국내 영토의 6분의 1에 달하는 상당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니 대외전쟁으로 재정난을 겪던 헨리 8세는 이 수도원의 재산을 장악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것인데요. 이미 전임재상 울지가 그의 치세에서 수십 개의 수도원을 폐쇄, 그들의 재산을 거두어 큰 소득을 올리는 과정을 톡톡히 지켜보며 배운 국왕은 크로멜을 시켜 수도원을 비롯한 국내 모든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감찰을 명령하여 수도자들의 막대한 수입과 비리 행위를 담은 감찰 보고서를 작성케 하였고 조선왕조 말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가 떠오르듯 이를 토대로 수도원에 대한 대규모 해산 조치를 취해 수도원의 토지와 자산들을 전부 국유화, 즉 왕령으로 만들어버렸으며 이에 반항하는 이들은 전부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카톨릭 교도와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 속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주교 및 수도자들은 종교개혁을 주도한 토마스 크로멜에 대한 증오 속 수도원 땅을 소작하던 농민들을 부추겨 대규모 저항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모어와 피셔가 처형된 이듬해 잉글랜드 북부에서 일어난 은총의 순리였습니다.
분기에 놀란 헨리 8세는 그들의 지도자 로버트 에스크를 불러 평화적 해산을 조건으로 반역에 대한 용서 및 요구사항을 경청하겠다고 회유했으나 분기군만 약속을 지켰을 뿐 정작 왕은 스스로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니 왕의 배신에 대한 분노로 다시 일어난 분기는 엠블린의 외삼촌인 토마스 하워드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되었고 에스크를 비롯하여 분기의 지도자 전원을 포함 관련자 200여 명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총의 순례의 실패는 왕의 수도원 장악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고 이후로도 수많은 수도원들이 잇따라 강제 해산되었으니 1509년 즉위 당시 신의 은총에 의한 국왕 헨리 8세로 불렸던 그는 1547년 이제는 신의 은총에 의한 국왕 신앙의 수호자이며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의 영토의 수장인 국왕 헨리 8세로 불리게 됩니다. 수장령 선포와 동시에 왕권 및 중앙집권을 강화하며 반발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 처형과 교회에 대한 재산 몰수를 통해 역사상 유일무이한 절대 지배자로서 우뚝 선 헨리 8세. 한편 그가 이처럼 재혼의 외적 목적들을 달성해 나가는 중에 재혼의 가장 중요한 내적 목적인 후계자 생산에 실패한 왕비 엠블린과의 관계에서 그는 이제 슬슬 불안한 전조를 띠고 있었으니 이 모든 파국을 불러온 엠블린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이며 헨리 8세의 변덕스럽고 거침없는 행보는 과연 어디까지 향할 수 있을까요? 1533년 딸 엘리자베스를 출산하면서 후계자 생산에 실패한 엠블린은 후위를 기약했으나 이듬해인 1534년에 또다시 유산하면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을 오랫동안 애태운 엠블린과의 결혼을 이루어내면서 잠시간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이미 목적 달성을 이룬 만큼 어느덧 익숙함이 엄습해온 데다 순종적이었던 캐서린과 달리 자존심 강하고 과격한 면모가 있는 앤을 보면서 그는 불현듯 둘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앤이 기대했던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 점점 그녀에게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엠블린의 경우 왕비가 되기까지 수많은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그만큼의 많은 정적과 희생자를 만들어낸 만큼 그들과의 정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아들을 낳아야만 했는데요. 한편 캐서린을 내쫓는 과정에서 벌어진 오랜 법정 다툼으로 헨리 8세는 채통을 크게 잃었고 민중들의 경우 왕을 대놓고 욕할 수는 없었으므로 모든 비난의 화살을 앤에게 겨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헨리 8세의 마음을 휘저어 놓고 앤의 평판을 더욱 떨어뜨릴 중요한 소식이 날아들었으니 궁에서 쫓겨난 뒤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수녀원에 들어가 살던 전 왕비 캐서린이 끝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만이 영국의 정통 왕비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캐서린은 임종을 앞두고 헨리에게 편지를 썼으니 그 내용에는 그가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것, 자신들의 딸 메리를 잊지 말 것, 마지막으로 자신을 만나줄 것,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헨리는 끝까지 캐서린에게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으니 생전에 덕망 높고 인기 많은 전 왕비가 사망하자 수많은 백성들이 장례식에 참석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속에 정작 헨리 자신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딸 메리까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어머니 캐서린이 폐위되고 자신 역시 서출로 격하되었으며 20살 어린 여동생 엘리자베스의 시녀 신세가 된 데다 어머니가 비참히 죽는 속에 그 장례식에 참석조차 못하게 된 메리는 자신들을 그 지경까지 몰고 간 아버지와 배후 세력에 대해 분노하며 훗날 왕이 되어 엄격한 카톨릭 복고 정책으로 개신교들을 탄압하게 되었고 아버지 못지않게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속에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는 이때까지도 앤의 왕자 출산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던 만큼 앤과 함께 화사한 노란색 옷을 차려입으며 공개적으로 기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엠블린 역시 캐서린의 죽음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왕비가 되었다고 여기며 의기양양했으나 그녀가 또다시 아이를 뵙고 만약 이번에도 아들을 낳지 못할 시 자신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캐서린의 사망 직후 그들이 보인 비인간적 태도에 신께서 벌을 내린 것인지 헨리 8세가 마상창 시합에 나갔다가 낙마하면서 한쪽 다리를 크게 다쳤고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요. 신의 징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니 왕의 사고 소식에 충격을 받은 앤이 15주간 잉태한 사내 아이를 그만 유산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날은 1536년 1월 29일 바로 캐서린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앤이 그렇게 또다시 유산하자 헨리 8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시려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그녀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게 되었고, 캐서린의 시녀 앤에게 접근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앤의 시녀 제인 시모어에게 눈독을 들이게 되는데요. 제인 시모어 역시 자신이 모시는 앤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듯 헨리의 정부가 될 것을 거부하며 그의 마음을 애태웠으니, 이제 헨리는 그녀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을 기대하며 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혼인 무효 절차를 진행한 뒤 제인과 재혼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궁정의 세력가들도 궁의 실세가 옮겨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왕은 그들과 함께 왕비를 교체할 방법을 논의했으니, 이제껏 캐서린의 몰락과 앤의 출세를 도운 토마스 크로멜은 이제 시모어 가문과 동맹을 맺고 앤과 불린 가문을 몰락시키는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지난 캐서린과의 7년간의 공방으로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한 만큼 앤의 경우 복잡한 혼인 무효 절차도 필요 없이 단순히 죽임으로써 신속하게 일을 처리한 뒤 빨리 새 왕비와 결혼하여 후계자를 생산하고자 했는데요. 스페인의 공주이자 황제 카를 5세의 이모라는 상당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캐서린과 달리 명문 귀족도 아닌 이제 막 세력을 얻은 한낱 불린 가문의 앤 따위야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간단하게 처리해버릴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1536년 5월 결국 앤 불린은 그녀의 남동생 조지 불린을 포함 5명의 남자와 근친 상간 및 간통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희생양이 된 그들과 함께 런던 탑에 투옥되게 됩니다. 크로멜은 우선 앤과의 불륜으로 엮어낸 음악가 마크 스미튼을 고문하여 그로부터 앤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조지 불린과 사이가 나빴던 그의 아내 로치포드 부인의 고백을 받아 앤과 조지를 근친상간으로 엮어낸 것인데요. 앤 불린이 헨리 8세를 사로잡았던 특유의 매력은 이제 남동생을 포함한 6명의 남자와 잤다는 추문에 힘을 불어넣는 역효과를 낳았고, 예나 지금이나 씻을 수 없는 폐륜인 근친상간이라는 충격적 죄를 앤에게 뒤집어 씌운 것은 절대로 그녀를 살려두지 않겠다는 헨리 8세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정에 선 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부인했으나 왕이 이미 뜻을 굳힌 이상 배심원 중 한 명이었던 그녀의 부친 토마스 불린을 포함 그 누구도 그녀를 구해줄 수 없었고, 간통죄, 근친상간죄, 반역죄 판결 등 갖은 죄를 다 뒤집어 쓴 그녀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앤을 마녀로 몰아 화형시키려 했으나 토마스 무어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에 대한 마지막 정 때문인지 끝내 참수형으로 처형 방식을 바꾸었고, 나아가 그녀의 목을 한 번에 깨끗이 벨 수 있도록 특별히 최고로 유능한 망나니를 칼레에서 데려오게 했으니, 앞서 그녀의 동생 조지가 처형당하고 이틀이 지난 1536년 5월 19일 앤 불린은 런던 탑의 처형 집행장에 오르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무려 7년 동안 천하에 호색한 헨리 8세의 애정을 움켜쥐느라 왕비가 되어서는 어떻게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끝없이 유산과 사산을 반복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쳤을 그녀는 오히려 그 순간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의연하게 처형대에 섰고, 자신을 순교자로 만들어준 국왕을 찬양한다는 말을 남긴 뒤 한 번의 내려침으로 신속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일생을 산 왕비로서 각종 예술작품의 소재로서 다루어진 앤 불린은 훗날 이탈리아의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안나 볼레나의 주인공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왕비 캐서린이 패비가 되어 백성들의 동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숙종의 계비였던 인현황후와 닮아있듯 앤 불린의 경우 그러한 인현황후를 내쫓고 왕비의 자리를 차지한 희빈 장씨, 즉 장희빈과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 왕의 총애를 받아 전 왕비를 몰아내고 왕비가 된 것, 끝내 왕의 명령으로 죽게 된 것, 한 명의 자식을 낳아 왕이 되었으나 그 역시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죽은 것이 닮아있는데요. 실제로 처형된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끝내 왕이 되었듯이 앤 불린이 남긴 단 하나의 생명 엘리자베스 역시 훗날 잉글랜드의 위대한 여왕이 되었으니, 그녀는 이전까지 한낱 마녀로 취급되던 자신의 어머니 앤 불린을 신교의 성인으로 탈바꿈 시켜놓게 됩니다. 왕비 캐서린을 내쫓아 쓸쓸히 죽게 한 데 이어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며 왕비로 삼은 앤 불린마저 비참히 처형시킨 헨리 8세, 그리고 앤과 똑같은 방법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제인 시모어가 어느덧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비로서 등판을 앞두고 있었으니, 제인은 과연 아들을 낳음으로써 앤과 같은 비극적 최후를 면할 수 있을까요?
1536년 첫 번째 왕비 캐서린을 죽음에 이르게 한 데 이어 두 번째 왕비 엠블린마저 처형시킨 헨리 8세는 이제껏 그가 총애해온 앤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어와 약혼하게 됩니다. 군인 출신 귀족인 존 시모어의 딸로 태어난 제인은 검은 머리에 어두운 피부, 지적이고 적극적인 앤과 대조적으로 금발의 창백한 피부,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는데요. 단 제인이 한 가지 앤과 닮았던 점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엄청난 배경을 둔 정통 왕비 캐서린을 몰아내고 왕비의 자리를 쟁취한 앤처럼 그녀 또한 꿋꿋이 헨리와 연애하면서 자신을 정부로 삼으려는 왕에게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이상 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파격적 선언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앤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은 왕을 달아오르게 만들었고 그는 결국 기대와 달리 유산을 거듭하는 앤을 처리하고 제인을 새 왕비로 삼을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사실 제인은 만 25세로 당시 기준으로 이미 노처녀였으나 그녀가 가진 특별한 매력뿐만 아니라 시모어 가문이 대대로 다산이라는 것이 헨리의 흥미를 끌었으니 후대 왕들의 치세에서도 활약하게 되는 제인의 오빠 에드워드 토마스 등이 속한 시모어 가문은 새로운 기류를 찾는 왕의 최측근 토마스 크로멜과 손을 잡고 제인을 왕비로 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앤이 처형당한 날 바로 제인과 약혼한 헨리 8세는 속전속결로 10일 후에 결혼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잉글랜드가 오랜 대외전쟁으로 재정이 궁핍해진 상태라 제인이 이때는 물론 죽는 날까지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르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헨리가 만약 제인 사후 다른 왕비를 맞아 대관식을 치르고 아들을 낳을 경우 그가 제인의 소생보다 더 적법한 왕자가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시켰으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536년 왕비가 바뀜으로 인해 잉글랜드의 왕위계승법이 개정되면서 태어날 제인의 아이들이 1차적으로 왕위계승권을 가지게 되었고 캐서린과 앤의 자녀들 메리와 엘리자베스는 서출로 선언되었는데요. 아직 3살의 어린 엘리자베스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고 20살 메리의 경우 새로운 왕실에 대한 앙심이 더욱 깊어졌을 법도 하지만 메리에게 있어 자신의 어머니를 몰아낸 철천지 원수였고 그녀에게 냉랭했던 전왕비 앤과 달리 그런 앤을 몰아내준 제인은 상냥한 데다 의붓딸인 메리와 사이가 무척 좋았고 어린 엘리자베스 역시 잘 보살펴 주었는데요. 특히 자신을 지지하는 신교 세력에 친화적이었던 앤과 달리 캐서린 메리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제인은 같은 카톨릭인 무엇보다 엄연히 왕의 맏딸인 메리의 신분 복원을 헨리에게 간청하는 등 어머니 캐서린의 일로 냉랭해진 부녀 사이의 화해를 주선하는 속에 왕실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한편 제인은 카톨릭 신자로서의 소신을 지키려는 듯 나아가 수도원의 복구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헨리 8세는 그녀의 정치 간섭을 불쾌하게 여기며 그녀에게 너의 전임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라며 윽박질렀고 이 때문에 둘의 관계는 잠시 소원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결혼 이듬해인 1537년 제인의 임신 소식이 알려졌고 부부 사이는 단번에 다시 회복되었으니 결혼 후 한동안 제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그녀의 나이를 걱정해온 헨리 8세는 기쁜 소식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달이 찼으나 어찌된 것인지 예정일을 한참 넘기고도 아이는 나오지 않았고 무려 사흘에 걸친 혹독한 산고 끝에 결국 아이를 낳게 되니 그 아이는 바로 헨리 8세가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고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2명의 왕비를 포함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속에 끝내 얻어낸 아들의 탄생을 보며 국왕은 채통도 내려놓은 채 울먹이며 기뻐하였고 수십 년 만에 태어난 왕자의 탄생에 잉글랜드 전역이 환호하며 런던 탑에서는 무려 2000여 발의 축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두가 기뻐하는 상황에서 정작 왕자를 낳은 제인은 기뻐할 틈도 없이 알아 누웠으니 나이도 있고 몸도 약했던 속에 사흘의 산고를 견뎌낸 그녀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산용열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한순간에 암흑이 덮인 상황에서 잉글랜드의 모든 귀족과 백성들 그리고 국왕 헨리 8세는 제인의 쾌유를 빌며 기도했는데요. 그러나 출산 후 2주 만에 끝내 회복되지 못한 제인은 갓 태어난 아들만을 남겨둔 채 조용히 눈을 감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헨리 8세는 크게 슬퍼했고 그를 비롯한 전 왕실이 장기간 동안 제인의 죽음을 애도했는데요. 제인을 떠나보낸 것에 대해 상심이 컸던 데다 이미 그토록 원했던
원했던 아들을 가졌기 때문인지 이후 헨리는 3년 동안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헨리 8세는 앞서 죽은 2명의 왕비를 포함 이후 3명의 왕비를 더 맞았음에도 그에게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낳아준 제인만을 자신의 진정한 참된 아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이 정말 말뿐만은 아니었던 건지 그가 제인만을 진정한 아내라 생각한 이상 그는 죽으면서 제인 곁에 묻히기를 원했고 이후 그의 시신은 제인과 함께 나란히 성 조지 성당에 합장되게 됩니다. 한편 어느덧 슬픔에서 빠져나온 헨리 8세는 그의 라이벌 프랑스와 1세가 샹보르 성을 건축한 것을 따라하며 자신의 통치 30주년 및 왕자의 탄생을 기념하며 거대한 궁전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것은 예전에 없었다는 뜻에서 논서치로 불리게 된 이 궁전은 이후 150년간 존속되었고 17세기 말 찰스 2세의 애첩으로서 왕의 엄청난 총애를 받은 바바라 팔머가 노름빛을 갚는다고 건물을 부수고 그 자재들을 판매한 탓에 현재는 그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왕으로 하여금 거대한 궁전까지 짓게 한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고 태어난 이 왕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부친이 설립한 국교회에 처음으로 신교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인물이자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 에드워드 6세였습니다. 앞서 2명의 왕비를 비참히 희생시킨 채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낳아준 3번째 왕비마저 쓸쓸히 떠나보낸 헨리 8세. 그의 생애가 더욱 거침이 없어지고 끝없이 한계를 넓혀가는 속에 그는 어느덧 4번째 왕비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포악한 왕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될 그 여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이며 불행한 그 여인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통치 후반기에 들어선 헨리 8세는 어느덧 50살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한 명으로는 부족한 그의 후계자 욕심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것을 이루어줄 왕비를 또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의 개인적 욕심만이 아닌 국가정책의 일환이기도 했는데 잉글랜드가 유럽 대륙 내 칼레를 소유하고 있던 만큼 두 카톨릭 강대국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의 득세에 맞서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기 위한 유럽 북방 개신교 세력과의 동맹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그가 낙점한 결혼 동맹의 대상국은 바로 당시 급부상 중이던 율리 클레페 베르크 공국으로서 클레페 공국의 통치자 요한 3세의 딸 25살의 앤이 왕의 신부로 낙점되었고 이번에도 역시 토마스 크로멜의 주도하에 결혼이 추진되게 됩니다. 아라곤의 캐서린에 이어서 연애 결혼이 아닌 두 번째 정략 결혼인데다 두 나라가 지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그녀를 만나보기 어려웠던 만큼 헨리 8세는 초상화를 통해 신부의 얼굴을 확인해야 했는데요. 마침 헨리 8세는 동시대 독일 미술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알브레이트 듀이러를 곁에 둔 막시밀리안 1세처럼 자신 역시 또 한 명의 북유럽 르네상스의 거장을 궁정화가로 두고 있었으니 그는 바로 그 유명한 대사들의 작가이자 정확한 사실주의적 묘사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상화가로 평가받는 한스 홀바인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그러한 거장 홀바인이 클레페까지 가서 그려온 앤의 초상화를 보고 만족한 데다 같이 다녀온 주변 신하들까지 앤의 순종적이고 얌전한 성격을 칭찬한 만큼 그녀를 흔쾌히 왕비로 맡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 신부를 맞을 생각에 신이 난 헨리 8세는 그리니치 궁에서 로체스터까지 그녀를 맞으러 직접 행차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직접 앤을 본 헨리는 초상화와 너무도 다른 그녀의 실제 모습에 실망을 넘어 경악했고 그가 상상 속으로만 품어왔던 그녀에 대한 애정은 단번에 식어버리게 됩니다. 이후 헨리 8세는 엄연한 국가 간의 약속인 만큼 일단 앤과 결혼했으나 이전 왕비들의 경우와 달리 애초부터 그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은 그는 6개월간 신부를 방치한 채 신방조차 치르지 않았고 신하들에게 수시로 앤의 외모를 비하하고 폭언을 하는 속에 그녀를 가리켜 플랑드르산 안말이라고 공공연히 조롱했으며 왕비에게 만족하지 못하자 이미 유명한 시녀 성애자답게 그녀의 시녀인 17세의 캐서린 하워드에게 푹 빠져들게 되는데요. 결국 헨리 8세는 예전 형 아서와 캐서린의 경우와 같이 자신이 앤과 초야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녀와의 혼인 무효를 제기했고 숱한 경험을 통해 어느덧 왕의 혼인 무효를 처리하는 일에 상당히 익숙해지고 능숙해진 의회는 속전속결로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가 앤을 멸시하게 된 데에는 단순히 그녀의 외모가 불만족스러웠기 때문만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한 이유가 있는데 동화 속의 왕자인 양
마냥 낭만적 사랑을 갈구하던 헨리 8세는 앤과의 운명적 사랑을 기대하며 직접 그녀를 마중 나갔으나 웬 늙고 뚱뚱한 남자가 자신의 예비 신랑임을 알고 실망한 앤은 매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헨리의 입장에서도 그녀의 외모가 매우 평범했던 데다 그녀가 독일어밖에 할 줄 몰라 언어도 전혀 통하지 않았고 궁정의 예의범절을 모르며 학문적 예술적 취향도 없던 만큼 예쁘고 우아하며 자신과 취향이 맞는 공주와의 사랑을 원했던 국왕은 매우 큰 실망을 했던 것인데요. 한편 이 혼인 과정에서 독일 개신교도 제후 연합이 헨리 8세가 예전 토마스 모어를 중용해 개신교도들을 박해했던 사실을 들어 그와의 연대를 거부한 바 있고, 무엇보다 당시 앤의 친정 클레페 공국이 앤의 결혼 직후 그들의 부유한 영토를 노린 카를 5세에게 맞서면서 영지가 쑥대밭이 되고 제국 추방령이 내려진 상황이었기에 앤과의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 외교적 가치는 이미 현격히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나름 열심히 영어도 익히며 왕비로서 잉글랜드 궁정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던 앤은 왕의 혼인 무효 제기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 혼인 무효에 맞서려는 친정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라곤의 캐서린과 엠블린의 예시를 통해 왕에게 저항하는 것이 택도 없는 시도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은 앤은 어차피 옛 캐서린의 경우처럼 지위가 위태로워질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순순히 이 혼인 무효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는 예전 캐서린의 경우와 달리 복잡한 국제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앤이 순순히 동의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막대한 보상을 제시했고, 이것은 그녀의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이후 왕으로부터 국왕의 사랑받는 누이라는 독특한 칭호를 얻게 된 앤은 실제로 국왕의 누이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으며 상당한 재산을 받고 풍족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앤은 순진한 처녀에서 점차 사교적 귀부인으로 거듭났고, 무엇보다 어린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그녀의 죽은 어머니 엠블린을 대신한 또 다른 앤으로서 깊은 애정을 쏟는 속에 후임 왕비들을 존중하는 한편 헨리 8세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왕실의 어른으로서 각종 국가 행사에서 대우를 받은 것은 물론 온화한 성품 덕분에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데요. 부군인 숙종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사후 의붓아들 영조를 지지하며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대접받은 조선의 인호나무가 떠오르듯 헨리 8세의 사망 이후에도 무려 10년을 더 살며 엘리자베스를 지지하는 속에 그녀의 진실된 친구가 되어준 앤은 1557년 4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앤이 혼인 무효를 당하던 17년 전으로 돌아가 앤과의 혼인을 추진했던 토마스 크로멜은 결국 혼인이 무효 처리되면서 왕의 신뢰를 잃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그동안의 일련의 개혁 조치들로 인해 수많은 정적을 만들어 온 데다 헨리 8세가 앤의 시녀 캐서린 하워드에게 눈독을 들이면서 그녀의 친삼촌이자 카톨릭 세력의 수장으로서 그와 반목해온 토마스 하워드 아래 기회를 노려온 반대파들은 크로멜의 실책을 추궁하며 그의 경지를 주장했고, 결국 크로멜은 그가 이제껏 숱하게 해온 것처럼 각종 반역 혐의가 자신에게 덮어 씌워지는 속에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는 사건이 박탈된 채 일반적인 재판도 거치지 않고 바로 사형 판결을 받았고, 감옥에서 국왕에게 자비를 갈구하는 편지를 썼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헨리 8세와 캐서린 하워드의 결혼식 날 왕이 특별히 의도한 것인지 미숙한 풋내기 사형수에게 맡겨진 크로멜은 단번에 죽지도 못한 채 비참히 난도질 당했고, 그의 목은 런던 브리지에 효수되게 됩니다. 그렇게 폭탄 아니 왕비를 잘못 소개한 죄만으로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이든 했던 충신을 무참히 죽인 헨리 8세는 유능한 재상이었던 그의 부재로 국정 운영이 엉망이 돼버리면서 뒤늦게서야 그를 죽인 것에 대해 후회했고,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들을 체포하여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비천한 신분에서 뛰어난 능력 및 각종 권모술수로 최고 권력자에 올라 영국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토마스 크로멜은 수많은 피를 묻히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왕에 의해 결국 자신 역시 비참히 토사구팽 당했고, 그의 후손들이 뒤늦게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는지 이후 100년 뒤 그의 누나 캐서린의 증손자가 되는 한 정치인이 혁명을 일으켜 긴 내전 끝에 왕정을 폐지하고 왕까지 처형해버리고는 영국 역사상 전례 없는 공화국을 세우게 되니 그의 이름은 바로 올리버 크로멜이었습니다.
네 번째 결혼의 실패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의 모든 죄를 짊어진 충복 토마스 크로멜마저 척결한 헨리 8세. 그러나 이 모든 사태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다섯 번째 결혼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고, 비교적 평탄한 최후를 맞은 클레페의 앤과 달리 다섯 번째 왕비의 경우 엠블린이 생각나는 비극적 최후를 향해 내달리고 있었으니, 청년기를 넘어서는 노년의 광기에 휩싸인 왕의 칼에 희생될 또 한 명의 여인의 생애는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상상 속에서 품어온 앤 클레페에 대한 애정이 현실과 마주한 순간 단번에 깨져버리면서 헨리 8세는 또다시 왕비의 시녀에게 빠져들었으니, 그의 마음을 흔든 다섯 번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캐서린 하워드였습니다. 명문가인 하워드가 출신으로 전왕비 엠블린과 외사촌 관계였던 캐서린은 정작 그의 부모는 가난했던 만큼 일찍이 조모인 노퍼 공작 부인 아그네스에게 맡겨졌고,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그녀의 관리하에서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과 더불어 자유분방하게, 아니 상당한 방종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후 매력적인 여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속에 여러 남자들과 정분을 쌓은 캐서린은 젊은 귀족 프랜시스 더럼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와 잠자리까지 함께하는 등 사실상 부부처럼 살았으나, 더럼이 아일랜드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서 그와의 관계는 자연스레 끊어지게 되었고, 아직 그를 마음 한켠에 남겨둔 채 영국의 새로운 왕비가 된 앤 클레페의 시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클레페의 앤처럼 정치적 배경은 없지만 어리고 매력적이며 자유분방했던 캐서린은 같은 시녀 출신의 예전 엠블린과 제인 시모어처럼 평범한 남자도 귀족도 아닌 무려 국왕 헨리 8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데요. 이 당시 하루빨리 왕비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헨리 8세는 단번에 그녀와의 혼인 무효를 이루고 캐서린과의 재혼을 쟁취하게 됩니다. 앤블린의 득세 당시 그녀를 등에 업으려다가 실패했던 하워드가는 캐서린을 통해 다시 한번 권력의 실세가 되고자 했고, 그들이 카톨릭 진영의 사실상의 수장이었던 만큼 앞서 신교국 출신의 앤과 달리 캐서린은 카톨릭 신자들의 지지를 받는 왕비가 됩니다. 당시 50대를 바라보던 헨리 8세는 자신의 옛 젊음을 그리워하듯 17살의 활기차고 발랄한 캐서린을 가시없는 장미라 부르며 더욱더 빠져들었고, 얼마 전 크로멜을 죽이고 그로부터 빼앗은 방대한 토지와 보석을 그녀에게 선물한 것은 물론 자신에게 완벽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헨리 8세는 역대 가장 젊은 왕비인 캐서린으로부터 왕위 계승권을 더욱 튼튼히 할 또 다른 왕자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지나친 사랑이 왕비가 마땅히 가졌어야 할 적당한 긴장감을 풀어버린 것일까요? 캐서린은 자주 자신의 방을 걸어 잠그고 시녀들조차 드나들지 못하게 하곤 했는데, 당시 왕과 왕비의 방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어야 했던 만큼 그녀의 이러한 비밀스런 행위는 여러 추문을 낳았고, 이것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떻게든 죄가 만들어져야만 했던 엠블린의 경우와 달리 캐서린의 경우 실제로 누가 봐도 죄가 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벌였으니, 먼저 그녀는 대담하게도 과거의 연인이었던 것은 물론 잠자리를 함께 나누기도 했던 프랜시스 더럼을 자신의 개인 비서로 채용했고, 시종 토마스 컬페퍼를 총애하여 그와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의 이러한 모습은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를 비롯한 하워드가의 반대파 신교도들에게는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얼마 후 헨리 8세는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으니, 신교도 존 라셀에 의해 쓰여진 이 편지는 캐서린과 같은 기숙사 출신이었던 라셀의 누이 메리가 그에게 캐서린의 방종한 남자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담은 것이었는데요. 처음에 이것을 단순히 왕비를 음해하려는 음모라고 여긴 국왕은 편지의 내용을 믿지 않으려 했으나, 한번 생긴 의심이란 사라질 수 없는 것인 만큼 토마스 크랜머에게 관련된 문제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곧바로 조사 착수에 들어간 크랜머는 왕비가 이전에 약혼한 적이 있고 심지어 그 약혼남이 현재 왕비의 비서로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렇게 경악한 헨리 8세는 더럼을 비롯해서 캐서린과 관련된 남자들을 모두 체포하도록 명령했고, 캐서린 역시 감금하여 조사한 끝에 그녀가 그녀의 예전 음악교사였던 헨리 매녹스, 그리고 전 약혼자이자 현 비서인 더럼과 육체관계를 가진 적이 있음을 자백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이루어진 육체관계가 간통죄로 성립될 수는 없었기에 하워드가의 반대파 신교도들은 결혼 이후에도 캐서린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고,
결국 그녀의 시종 토마스 컬페퍼의 방을 뒤져 캐서린이 그에게 사랑을 고백한 연애 편지를 찾아냈으며, 때마침 체포되어 있던 옛 약혼자 더럼은 자신은 단순히 그녀의 과거의 연인이라 주장하는 속에 컬페퍼와 캐서린의 관계를 폭로하게 됩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캐서린과 컬페퍼 모두 서로 정신적 연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육체 관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는데요. 그러나 이때 예전 엠블린과 남동생 조지 블린의 근친상간을 폭로했던 전 조지의 아내이자 현 캐서린의 신녀로 있던 로치포드 부인은 진실인지 아니면 또다시 누구의 사주에 의한 것인지 캐서린이 컬페퍼와 동침했음을 주장했고, 더불어 그녀가 자신과 정분이 있거나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변 신복으로 채용하거나 뇌물을 줘 입막음을 했던 사실들까지 전부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캐서린을 위시해 새를 부리던 하워드 가문이 정작 그녀가 위기에 빠지자 냉정히 외면하는 속에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어리고 순수하다고 믿었던 아내의 부정한 과거와 현재에 대해 절망한 헨리 8세가 또다시 분노에 휩싸이는 속에 우선적으로 프랜시스 더럼과 토머스 컬페퍼에게 왕비와 간통한 반역 혐의를 물어 그냥 사형도 아닌 능지처참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남편이 그녀를 성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 인식되었기에 캐서린의 행위는 헨리 8세를 자신의 아내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왕, 곧 성불구자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캐서린은 엠블린의 때와 마찬가지로 간통죄로 참수형을 선고받았으니, 그녀는 순진하게도 자신의 명백한 죄로 인한 엄중한 처형을 앞두고 미리 처형에 쓰이는 참수대를 가져와 목을 대는 연습을 하곤 했는데요. 그렇게 탁월한 선행학습이 빛을 발한 것인지 아니면 형리의 솜씨가 지나치게 탁월했던 것인지 그녀의 목은 한 번에 잘려나갔으니 당시 그녀의 나이 고작 19살이었습니다. 한편 캐서린의 처형 이후 캐서린과 컬페퍼의 육체관계를 폭로했던 로치포드 부인 역시 도리어 캐서린의 불륜을 도왔다는 혐의로 처형당했으니, 남편과 시누이를 근친상간으로 몰아 죽이는 데 일조했던 그녀는 불과 8년 간격을 두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왕비의 사망 후 극심한 우울증과 분노에 빠진 헨리 8세는 그녀를 등에 업었던 하워드가를 비롯한 카톨릭 세력에 대한 보복인지 잉글랜드 내 남은 나머지 수도원들을 모두 폐쇄해 그들의 재산을 왕실로 압수했고, 더욱 커진 그의 분노와 슬픔만큼이나 왕의 권력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부정한 과거를 수습하지 않은 채 너무도 과감한 행보를 보이다 몰락한 캐서린 하워드, 그리고 반드시 제거해야 했던 엠블린의 경우와 달리 실제로 일어난 왕비의 부정으로 또다시 행복한 결혼에 실패한 헨리 8세. 그러나 아직 왕비에 대한 그의 욕심은 그치지 않았고 그는 또다시 새로운 결혼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지친 그의 심신을 달래줄 마지막 왕비는 누구이며 그녀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캐서린 하워드의 처형 이후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있던 헨리 8세는 시련을 딛고 다시 한번 결혼을 꿈꾸게 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껏 5번 결혼하여 한 번 사별한 것을 제외 왕비를 2번 내쫓고 2번 죽인 왕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신부감 중 하나로 물망에 올랐던 덴마크의 크리스티나 공주는 불행히도 나에게는 목이 하나밖에 없다며 대놓고 그의 청혼을 거절했고, 프랑스의 귀공녀 마리드 기즈는 제 목이 충분히 길지 않다며 도피성으로 다른 외국의 왕과 결혼하였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이것저것 따질 수 없게 된 헨리 8세는 결국 왕실의 가정교사였던 유복한 미망인 캐서린 파와 생애 마지막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앞서 5번의 결혼 속 수차례 비극을 경험하며 어느덧 당돌하고 어린 여성에게 염증을 느끼게 된 헨리 8세는 이미 자신이 늙었고 무엇보다 지난 낙마 사고 이후 몸이 불편해진 만큼 젊고 예쁜 여자가 아닌 자신을 편안하게 돌봐줄 수 있는 능숙하고 연륜 있는 여인을 선택하게 된 것인데요. 평범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 독특하게도 이미 2번의 결혼과 사별 경험이 있던 캐서린 파는 경박한 캐서린 하워드와는 정반대로 진중한 성격의 남자 관계로 흠잡힐 이유도 없었고, 무려 2번의 사별을 겪으며 병약한 남편들을 간호한 경험이 있는 만큼 헨리 8세에게 있어 가장 적격의 여인이었으니, 2번째 남편 라티머 경과 사별한 뒤 제인 시모어의 오빠인 토마스 시모어에게 연정을 품기도 했던 그녀는 왕의 청혼을 거절할 길이 없었기에 자신 역시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간직한 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미 50을 넘기며 노쇠한 헨리 8세는 30을 넘긴 캐서린으로부터 아들을 얻기를 기대했고 그녀의 임신 소식이 없자 매우 침울해하기도 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 캐서린에게는 예상된 거대한 위기가 닥치기도 했으니 그녀는 왕과 종종 종교와 관련하여 토론을 하곤 했는데 헨리 8세가 국교의 수장일 뿐 여전히 카톨릭인 반면 캐서린은 독실한 신교도였기에 그녀가 자신의 신념대로 논리를 피면서 왕의 미움을 샀고 결국 그의 눈밖에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앞서 피해를 본 영국 내 카톨릭 세력은 이것을 빌미로 캐서린의 몰락을 획책했고 윈체스터의 주교 스티브 가드너는 왕을 설득해 캐서린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미리 알고 위기를 절감한 캐서린은 왕을 아련해 자신이 주제넘게 구른 것에 대해 사과하며 순종적 태도를 보였고 마음이 풀린 헨리 8세는 결국 그녀를 용서해주게 됩니다. 이후 캐서린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까탈스러워지는 헨리 8세를 정성껏 돌보았고 그 역시 그런 헌신적인 아내를 아꼈기에 두 사람은 나름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왕이 점차 안정기에 들어가는 속에 캐서린은 남편의 다른 3명의 자녀들 역시 최선을 다해 돌보았고 사생아가 돼버린 메리 엘리자베스와 그들의 아버지 헨리 8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섰으니 결국 그녀의 이러한 노력으로 1544년 제정된 의회법을 통해 메리와 엘리자베스가 적자로 인정되진 않되 공주의 신분이 회복되었고 그들의 왕위 계승권도 회복되게 됩니다. 이처럼 남편과 의붓 자녀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행보를 보인 캐서린은 결국 죽지 않고 끝까지 헨리 8세의 왕비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왕의 서거 이후에는 엘리자베스와 더불어 조카 손녀인 제인 그레이를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폭군과의 결혼이라는 거대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캐서린과 달리 애초부터 그를 겁내고 거부한 마리드 기즈는 폭군의 조카인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5세와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옛날 잉글랜드와의 전쟁에서 부친 제임스 4세를 잃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제임스 5세는 성장한 뒤에는 당연 반영 침불 정책을 펴며 삼촌 헨리 8세에게 맞섰으나 소레이 전투에서 5배에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대패했고 그 역시 이 충격으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 기세를 이어간 잉글랜드는 30년 전 플로든 전투 때처럼 수도 에딘버러까지 침공 및 약탈하며 사실상 스코틀랜드 전역을 점령할 뻔했으나 그들의 동맹국인 강대국 프랑스의 개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그저 속국으로 삼는 데 그치게 됩니다. 이처럼 잉글랜드에 대한 지난 2차례의 대패로 큰 충격을 받은 스코틀랜드는 그들과의 국력 차이를 통감하게 되었으며 두 나라 모두 거센 종교개혁의 열풍 속 각각 개신교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만큼 이후로는 적보다는 이념적 동지로서 서로를 대하게 되었고 이것은 머지않아 그들이 연합왕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제임스 5세가 죽기 일주일 전 그의 하나뿐인 혈육인 딸이 태어났고 곧바로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공주는 태어나자마자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되었는데요. 이에 헨리 8세는 스코틀랜드에 대한 완전 복속을 목표로 아들 에드워드와 어린 여왕의 결혼을 추진했으나 여왕의 어머니 마리드 기즈가 딸을 자신의 고향 프랑스로 보내 양육시키게 되면서 이 결혼은 무산되는데요.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왕조와 영국 튜더 왕조의 피해를 모두 이어받은 이 어린 여왕은 훗날 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되니 그녀가 바로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산 여인으로 불리는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한편 다시 잉글랜드의 상황으로 돌아와 영악했으나 분명 뛰어난 재상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을 제거한 뒤 말년에 들어서면서 잦은 전쟁과 궁궐 건축 등 심한 사치로 국고를 낭비한 헨리 8세는 군사비 충당을 명목으로 화폐를 무분별하게 발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초래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야기시켰으니 부친 헨리 7세가 충당했던 건실한 재정은 모두 바닥나 버렸고 이후 왕이 될 그의 자녀들은 궁핍한 국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이 와중에 프랑스와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고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원성을 넘어 증오심을 갖게 만들면서 모두가 일심동체로 하루빨리 그가 죽기만을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엠블린과의 결혼 당시 낙마 사고를 당한 이래 한쪽 다리를 사실상 못쓰게 된 헨리 8세는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당연히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음에도 하루에 접시를 20개나 비웠을 정도로 엄청난 대식가였던 만큼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과식을 일삼았기에 그의 체중은 급속도로 늘어났고 온몸은 곪은 종기로 뒤덮였으며 노년기 그의 허리둘레는 무려 50인치에 육박했는데요. 이러한 심각한 건강 상태는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더
더욱 가중시키는 한편 나이가 들수록 그의 죽음을 앞당겼고 그의 뒤를 이을 에드워드 왕자가 아직 9살에 불과했으므로 그를 위한 섭정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분란이 없도록 자녀들의 계승 순서를 정했고 홀로 남겨질 캐서린을 위한 유산과 연금 등 그녀를 위한 조치까지 유언장에 명시했는데요. 그렇게 모든 사후 준비를 마친 그는 이제 담담히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5번의 결혼 실패를 뒤로 한 채 6번째 결혼에서 정숙한 왕비를 맞이하며 안정기에 들어갔으나 이미 본인의 심신이 피폐해진 것은 물론 잦은 전쟁과 사치로 경제난을 일으키며 국가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은 헨리 8세. 그러나 황폐해진 국가를 남겨두고 어느덧 너무도 오랜 세월을 흘려보낸 그는 이제 죽음만을 앞두고 있었으니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둔 그의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헨리 8세의 병세가 더욱 완연해지는 속에 이제 일각을 다투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그는 조정의 중신들을 비롯해서 국교의 설립에 공헌한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를 부르게 됩니다. 아직 어린 에드워드 왕세자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있던 헨리는 제갈량에게 유선을 부탁하는 유비마냥 크랜머에게 에드워드를 잘 보필할 것을 부탁했고 1547년 1월 28일 부왕 헨리 7세의 90번째 생일날 국왕 헨리 8세는 55세의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헨리 8세의 시신이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 매장되는 속에 9살의 어린 에드워드 왕세자가 그의 뒤를 이어 영국의 왕으로 즉위하였으니 그가 바로 영국 튜더 왕조의 제3대 왕 에드워드 6세였으며 이후 그 역시 6년의 짧은 치세를 끝내고 사망함에 따라 헨리 8세가 미리 정해놓은 순서대로 메리와 엘리자베스가 영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38년의 치세 동안 6번의 결혼 속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등 극단적 공포 정치를 했다는 점, 말년에 지나친 사치와 대외전쟁으로 국고를 탕진했다는 점에서 헨리 8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귀족들보다도 미천하지만 능력으로 무장한 신흥 세력들을 등용해 효율적 운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카톨릭과의 단절 및 영국 국교회를 설립하여 자국의 정체성을 확립한 점, 대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 영국이 최초로 열강의 반열에 오르는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요. 한편 그의 국고 탕진으로 부실해진 왕실의 재정은 이후 영국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니 헨리 8세 시절 교황청과의 단절을 추진하는 종교개혁을 지지한 데다 국왕이 불안한 토지들을 매입하고 귀족들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등용되는 등 신흥 세력으로 성장한 젠트리들은 헨리 8세에 대한 친위 세력이 되어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했으나 이후 엘리자베스 시대를 지나 스튜어트 왕조 시대에 들어서서는 부족한 재정으로 인한 왕의 자의적 과세와 재산권 침해에 반발하며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이들은 왕가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속에 긴 내전을 거치며 청교도 혁명이라는 미명하 국왕 찰스 1세를 처형시키면서 왕정을 폐지하고 영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공화국을 세우게 되니 이러한 재정 문제로 촉발된 왕과 젠트리 및 청교도들과의 갈등의 씨앗은 바로 헨리 8세에 의해 뿌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배신, 불륜과 죽음, 정치적 음모와 종교 갈등 등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가득한 그의 드라마틱한 생애는 당장 그의 생애를 희곡으로 쓴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비롯해서 후세의 창작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특히 6명의 왕비에 관한 일화는 현대에 들어서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재창작되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전설적인 배우 리처드 버튼이 헨리 8세를 연기한 1969년작 천일의 앤을 비롯해서 나탈리 포트만과 스칼렛 요한슨이 출연한 소설 원작의 2008년작 천일의 스캔들, 드라마 튜더스와 울프홀 등 수많은 소설, 만화, 영화, 드라마가 다양한 모습으로 그의 생애를 표현하게 됩니다. 장화시는 고양이로 유명한 17세기 프랑스의 작가 샤를 페로가 쓴 푸른 수염 역시 의처증과 아내를 죽이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헨리 8세가 모티브가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는 18살의 수려한 청년으로서 즉위했음에도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 늙고 흉하게 비대해져가는 몸만큼이나 부인들을 차례로 죽이는 푸른 수염 같은 인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가 대부분 최후를 결정지은 6명의 왕비를 보면 기묘하게도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혼, 처형, 사별의 단계를 한 번씩 반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왕비 스페인의 공주 아라곤의 캐서린과 네 번째 왕비 클레페 공국의 공녀 클레페의 앤처럼 처음에는 국익을 위해서 타국의 왕녀와 정략 결혼을 하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고, 두 번째 왕비 엠블린과 다섯 번째 왕비 캐서린 하워드처럼 어리고 매력적인 시녀 출신의 여인과 재혼하여 얼마 가지 않아 모두 간통죄를 명목으로 처형시킨 뒤, 세 번째 왕비 제인 시모와 여섯 번째 왕비 캐서린 파처럼 비교적 정숙한 여인과 결혼하지만 얼마 못 가 사별하게 되는 것인데요. 한편 헨리 8세는 그가 죽인 왕비들과 관련하여 매우 특별한 일화를 전해오고 있으니, 하나는 바로 영국 음악사에서도 손꼽히는 작곡가인 헨리 8세가 자국의 전통 민요 그린슬리브스의 곡조를 일부 작곡했고, 푸른 옷소매 아가씨의 주인공이 바로 그와 가장 극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엠블린이라는 것. 즉 헨리 8세가 엠블린을 위해서 이 노래를 작곡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헨리 8세가 오래 머물렀던 그의 별장 런던 남서부의 햄튼궁이 바로 그의 다섯 번째 왕비 캐서린 하워드가 처형된 곳인 만큼,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 및 관계자들에 의해서 캐서린을 비롯해서 당시 처형당한 그녀의 내연남들에 대한 각종 유령 목격담이 화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흥미롭게도 헨리 8세는 뛰어난 혈통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왕권과 여성 편력, 비정하고 다혈질적인 성격, 양 진영에 대한 변덕스런 숙청 등의 모습에서 그가 죽고 약 100년 뒤에 태어날 조선의 숙종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욱 흥미롭게도 헨리 8세의 가족들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인현왕후를 닮은 아라곤의 캐서린, 장희빈을 닮은 엠블린처럼 그들의 후계자들의 행보 또한 메리 1세는 경종과 엘리자베스 1세는 영조와 매우 흡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영국 역사 그리고 서양사 전체를 봐도 한 시대를 통틀어 국왕 개인의 존재감이 이토록 컸던 인물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요. 토마스 울지와 모어 크로멜 등 뛰어난 재상들을 옆에 두었으나 사실상 영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모든 중요한 결정은 그가 직접 내렸고, 이것을 보좌한 재상들 역시 모두 그의 손으로 숙청되었으니, 왕을 둘러싼 모든 이들이 그의 눈치를 보는 속에 그에 대한 엠블린의 밀당 못지않게 그는 신하들과 치열하게 밀당하며 그들을 진영을 나누어 경쟁시키는 속에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엄청난 폭정 속에 비로소 국가가 안정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었으니, 앞서 두 차례 거대한 전쟁을 치른 영국의 위태로운 왕이 되었음에도 그가 이토록 국정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았다면 영국은 각종 내란과 침략 등 더 큰 유혈 사태를 맞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대외 문제에도 적극적이었던 그는 주변 약소국들을 침공하고 점령한 것은 물론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등의 강대국들과도 연이어 충돌하고 또 동맹을 맺으며 열강 행세를 하는 등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그렇게 오랜 기간 유럽의 한낱 변방으로 취급되어 오던 잉글랜드는 그의 치세부터 시작되는 튜더 스튜어트 왕조 시절 유럽 정세에 정치 경제적으로 작게나마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등 서서히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훗날 하노버 왕조 때의 절대 강국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 시초는 엄연히 헨리 8세라고 할 수 있었으니, 내부적으로도 스코틀랜드를 무릎 꿇리고 웨일즈와 아일랜드까지 합병 및 정복한 그는 머지않아 등장할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왕국과 그들의 최전성기인 대영제국 성립에 기초를 닦게 됩니다. 튜더 왕조의 시조 헨리 7세의 차남, 랭카스터와 요크의 혈통을 모두 물려받고 태어나 요절한 형을 대신해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고, 6번의 결혼과 2명과의 이혼, 2명에 대한 처형, 2명과의 사별을 겪는 속에 정복전쟁을 통해 후대 통합왕국의 기틀을 세우고 영국의 정체성을 확립한 국교회를 설립, 강력한 왕권으로 영국식 절대주의를 세웠으며 패기와 광기의 나날 속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아간 제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